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럼 5월 28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오늘의 게스트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리서치 컨설팅 팀의 성창경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한번 나오셨죠? 네, 예. 두 번째 시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예. 예, 뭐 좋은 방송에 나오게 돼가지고 예. 다들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박사님 예. 진행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고. 저 제 앞이라고 지금 너무 좋게 그냥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좀 이 시간 나오려면 아침은 드시고 나오세요? 아침은 보통은 이제 그냥 과일 정도만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이게 몸매를 멋있게 유지하시는군요. 아니, 예. 네. 지금 다음 주에 31일 날 메모리얼 데이라고 미국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네네. 주식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미국에서는요. 예. 우리나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거래가 좀 줄고 있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조금 아무래도 시장 이슈가 네. 크게 없고 뭐 약간은 시장 전반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거래는 뭐 비슷하고요. 거래 조금 뭐 부진한 것 같아요. 조금 줄고요. 예. 예, 그렇군요. 최근에 좀 아무래도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 계시니까 네네. 최근 해외 주식 좀 투자 트렌드 뭐 하나 좀 알려주시죠.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이 좀 부진해서 음. 알파를 좀 찾는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부진하던 중국이 코로나에서 제일 빨리 회복하고 네. 또 제일 빨리 이제 약간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스권을 좀 유지하다가 박스권을 약간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관심이 조금 생기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주로 이제 미국 주식 우리 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봤는데 예. 요새 좀 중국 주식도 본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 알파라는 거는 네. 보통 베타는 시장 수익률 얘기하는 거고 알파를 추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알파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맞습니다. 추구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창경 선임하고 네. 잠시 인사를 나눠봤고요. 이제 잠시 브리핑을 먼저 들려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그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창경 선임과 좀 같이 이슈를 격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브리핑입니다. 28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보잉이 3.9% 급등하는 영향으로 0.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0.12% 오르고 나스닥은 0.01%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나왔는데요. 40만 6천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인 42만 5천 명보다도 적습니다.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날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6.4%로 앞서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를 짧게 정리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꼽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련의 한마디,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 이 얘기 있습니다. 두 번째, 테크주를 흔들 바이든의 부자 증세, 그리고 세 번째, 제2의 게임스톱 등장.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궁금하실 텐데 하나하나 좀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옐런의 한마디,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닛 옐런 하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죠. 이분이 이제 미 하원 답변에서 정상보다 이 높은 인플레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연말이 중요한 게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 인사들 그냥 일시적이다 인플레가 이런 얘기지만 언제까지 갈 건지 이렇게 명확히 얘기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옐런 장관은 하원 답변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그 일시적이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고질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지만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는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분위기가 좀
네네.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최근 시장에서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네네. 옐런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이 겉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이슈 말고 이제 시장에서 좀 그 시장 바닥에서 숨어 있는 이슈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 성창규 선생님께서 보시는 뭐 그 이슈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옐런 전 이제 FOMC 의장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원래 되게 비둘기파적이었지 네, 않습니까? 비둘기파라는 것은 되게 시장에 친화적이다. 돈을 많이 뭐 풀어주는 돈푼 쪽이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재무장관이 되면서는 사실은 그 본인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계속 언급을 하는 거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뭐 줄여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예. 많이 푼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딱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를 무르익은 상황에서 하는 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상징적인 그 인사인 앨런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슈에 대해서 뭐 어제 말씀하신 뉴스가 대부분인 것 같고 예. 특별히 없는데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올해 초부터 해서 시장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배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희가 보는 몇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이제 그 성장률의 갭이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장기 사이클 또는 디플레이션 우려 두 가지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야 된다 또 그런 특이의 큰 사이클을 참고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성장률의 갭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그 정부 주체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부가 예산을 짜고 뭐 통화 정책을 세울 때 그 잠재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면은 각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과열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률을 그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잠재 성장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정책을 세우고 하고 보면 이제 후행적으로 실질 성장률이 따라오는 건데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했던 케이스라는 게 미국 완전 뭐 대부분 셧다운을 해버리고 하니까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산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나 통화 정책이 거기를 메꾸는 적정 수준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몰랐다는 거죠. 잘 모른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너무나 이게 코로나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기초 체력이 얼마 되는지 잘 몰랐다 미국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뭐 영양제도 주고 뭐 이렇게 뭐 음식도 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막 준 거죠. 굉장히 많은 부연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실질 성장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센 부분도 있고 물가도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석학들이 뭐 레리 서머스나 지금 앨런도 마찬가지고요. 파월까지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글로벌 IB도 그렇고 잘 모른다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워낙에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뭐 부양책이라는 이슈도 있었고 부양책에 따라서 저축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 저축을 어떻게 쓸지도 과거에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근로에 그러니까 백투 워크하는 그 속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원자재들이 오르는 것도 과거랑은 다른 속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거에는 미국이랑 국가가 적당히 미국하고 중국이 뭐 한 2, 3% 중국은 한 60% 성장하는 딱 궤적이 있었는데 궤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요 소위 말하는 슬랙 그러니까 이 그 빈 공간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라고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뭔가 처음 닥치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해석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서 약간 혼란된 그래서 앨런도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장기 사이클 말씀하셨죠.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번이 굉장히 특수하다라고 하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시기를 보면은 1,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때 전후 경제라고 해가지고 생산 설비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실직자가 많을 때 이제 부양책이 굉장히 세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의 40년대, 맞습니다.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QE를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때가 사실 저물가였습니다. 굉장히 저물가에서 그때 양적 완화까지 거의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양적 완화까지 했는데 40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것들이 결국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40년 가까이 물가를 상승을 예. 시켰고요. 그게 뭐 딱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70년대, 80년대 엄청 물가가 예. 올랐죠. 예. 딱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추세가 반대로 갔고 예. 80년대 아시겠지만 이제 볼커 의장이 그때는 기준금리를 거의 20%를 넘게까지 예, 기준금리가 막 금리를 예, 막 올렸죠. 하면서 예. 결국에는 여러 가지 중동 이슈나 뭐 그때는 금태한 제도도 뭐 이슈가 됐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가나 환율에 대한 이슈가 누적이 되더니 또 빵 하면서 반대로 갔습니다. 네. 지금 반대로 한 4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결국 이 40년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10년 넘게 물가가 지금 하락하는 예. 추세였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고물가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가 잘 아는 저물가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병든 국가라고도 불리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본, 네,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하는. 물론 뭐 네. 일본 국가 자체가 뭐 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네. 이제 그러한 저물가 구조가 계속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국 네. 페드 입장에서도 그 저물가를 가장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이걸 좀 돌려야 되지 않나. 어차피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M1 그 본원 통화량? 통화, 네. 통화량을 네. 뭐 M1이 한 그 IT 버블 이후에는 한 1조 정도 수준이었, 네. 1조 달러 정도 수준이다가 그 다음에는 금융위기 때 이제 또 다른 금융 처방 정책하다 4조 정도였다가 확 밀렸죠. 4조 달러. 예. 요번에 보면은 한 18조 달러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페드는 디플레이션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음. 이번에 진짜 디플레이션 구조로 가게 되면 일본 같이 될 수가 있고 또 혹시나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이번에 충분히 물가 부양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게 나왔을 때 대응할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다라고 보는데 돈을 많이 푼 것만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바로 물가 상승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아시겠지만 실제로 푼 돈에다가 이 돈이 어떻게 재대출이 일어나고 돈이 도는 예. 통화 속도라는 게 네. 하면 이제 실질 M2가 나오는데 네. 지금 통화 유통 속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돌아서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돈이 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경제. 예.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극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마어마하게 한 푼 돈이 그 경기 회복 따라서 돈을 돌기 시작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예. 잠재 성장률과 갭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추정이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그게 문제다라는 게 이제 계속 앞으로도 향후 뭐 1년, 2년까지도 네. 이슈가 될 것 같다는 거 일단 네. 말씀드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튼 2분기가 성장의 피크일 것 같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보던데요. 예, 2분기 뭐 QoQ 성장률이 10%까지도 예, 미국이라는 예, 국가가 그렇죠. 10%까지 예. 성장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노동시장이 회복이 못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지금 뭐 실업급여나 이런 걸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피크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제 피크에서 어떤 속도로 완화되냐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가 인플레 오늘 저기 옐런이 뭐 연말까지 얘기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두 가지. 뭐 첫 번째는 이제 경제 기초 체력하고 실제 성장률을 하고의 차이를 잘 계산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긴 시기열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오르는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요거를 좀 두 개를 더 좀 주위에서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이제 28일 날 연준이 이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보는 PC 물가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주의해서 볼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오면 시장이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요. 현재 보니까 월스트리트 월 저널 조사에서는 아마 예상치가 3.5%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테크주를 흔들 바이든의 부자 증세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부자 증세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나온 것 또 충격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미국으로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준비한 예산안에서 이 자본이득세 증세 이거를 4월 말부터 소급 적용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근데 요 방안은 내일 이제 28일 날 예산이 공개되거든요. 이제 확실히 되겠지만 소급 적용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자본이득세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예. 자본이득세가 뭔지 일단 짧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본이득세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뭐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네. 그 자본,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 뭐 주식 네. 소득 같은 네. 그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라고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네네. 번 거에 대해서, 예, 예. 주식으로 번 거에 대해서 그런 것과 비슷한 예. 거가 되겠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요거는 1년 넘는 장기 투자에 네. 대해서만 매긴다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단기 1년이 안 되는 투자에서 얻는 돈은 그냥 자기 그 1년씩 내는 개인소득세에 포함해가지고 내버리고 예. 넘는 경우에는 자본소득세라고 낸다. 이제 이게 미국의 세제인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이 세율을 엄청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고 세율이 20%인데 네. 그거를 39.6% 한 2배 가까이 올리겠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세금이 올라가면 저희 주가에는 어떤 영향, 특히 테크주에 악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테크주가 그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인데 네. 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이제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연말에 이제 기준이 잡히고 해가지고 이익이 확정되면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뭐 20% 넘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는 그 이익을 확정시키면서 미리 팔아버리면 거기 세금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세금이 오르기 전에 팔아버리면 예. 세금을 덜 낼 그 수 있는 거죠? 세금분만큼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충분히 예상을 했는지 기준일 자체를 뭐 향후가 아니라 당장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5월이 아닌 4월 말로 지금 소급 적용하겠다.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예요. 그 전에 팔아보는 그런 행동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이미 이제부터는 이 뭐 법이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통과하는 순간부터 바로 팔려고 해도 바로 파나 그 다음에 파나 똑같은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바이든의 이제 방안이고 이게 과연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고 세율을 아까 39.6%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공화당에서는 이런 부자 증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위기라서 뭐 월가 뭐 보도에 따르면요 뭐 한 28에서 30% 범위에서 조금 올리는 정도로 결정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 백악관이 계속 이 우려가 나오니까 이거는 납세자의 0.3%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다. 즉 부자 증세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별로 뭐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부양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부양책에 따라서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돈을 많이 쓰니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만 맞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채권은 또 국채를 또 너무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버리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함정에 빠져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부양책 규모 자체도 굉장히 어제 보면 이제 공화당도 조금 공화당 올리고 민주당은 내리면서 이게 합의점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기존보다는 더 낮은 수치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과거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면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소득세 부분이 90%까지 올라가기도 했더라고요. 저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소득세를 90%까지 매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다 하고 지금 약간은 세상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돌아갔다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그런 추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냥 장기 시기열에서 한번 한번 생각해볼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부자들이 이제 저기 번 그 자본이득을 그냥 유지하려면 그냥 그 세법이 바뀔 때 기다리든지 계속 계속 장기로 보유하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골드만삭스 이제 분석에 따르면 5년 동안 이제 팡 주식,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번 돈이 한 5조 달러나 된다고요. 엄청난 돈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2배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고 테크주에 특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의 부자 증세 요 이슈를 좀 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이슈는 좀 아주 재밌는 좀 이슈인데 제2의 게임스톱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2월달에 이 게임스톱 가지고 되게 미국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밈 주식이라고 그러던데 밈 예. 주식하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주로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예. 뭐 유행을 따르는 밈 자체가 유행 뭐 여러 가지 유행, 표현이 있는데 예. 그게 뭐 코인계에서는 밈이 또 도지코인이지 않습니까? 도지코인이라고 저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 아니에요. 예. 요새 보면은 저기 일론 머스크가 예. 자꾸 트위터를 보내가지고 예. 이제 가격을 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게 그런 이제, 현상 자체를 다 보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밈 주식 또 네. 밈 코인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사실 개미 투자자 미국에도 개미 군단이 등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뭐냐면 극장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 주식이 한때 47%까지 하루에 네. 폭등했다가 결국 35.6%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에 거의 120% 상승했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이 주식이 이렇게 뛰었냐 봤더니 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그 토론방인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네. 데서 여기 가장 좋은 주식이다, 네. 좋아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예. 이게 이 월스트리트 배츠가 지난 게임스톱 때도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어떤 일이 좀 있었죠? 그때가 2월달에.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코로나로 거슬러 가서 부양책으로 돈을 워낙에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또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주식을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새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미국 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예, 우리나라도 많지만 누가 얼마 벌었느니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시장 자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작년 3월 저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빅테크가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빅테크가 쭉 가다가 이제 여름쯤에 좀 힘들어가니까 코인이 올랐고. 예. 코인이 또 비트코인 위주로 큰 코인 위주로 오르다가 또 이제 대선쯤 해서 좀 심심해지더니 대선부터 이제 스펙하고 IPO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이제는 연초까지 오면서는 그 스펙하고 IPO주까지만 해도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을 했다고 해야 되나, 꿈을 그려볼 수 있는 주식인데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밈 주식까지 오면서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특정 주식을 뭐 컨셉이 있긴 합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소셜 미디어로 우리가 기관을 이겨보자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신은 월가 큰 기관들과 싸워보자 공매도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2월달에 게임스톱 가지고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기관을 뭐 개인이 뭉쳐서 동학개미운동처럼 뭐 이겨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도 보면은 항상 그 지난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 사고는 국가나 기관이 저지르는데 국민들이 결국 다 증세로 메꿔야 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미워하기 때문에 기관들을 돈 많은 미국에서도 미워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그게 소셜 미디어라는 게 많이 발달하면서 집결하기가 쉬워졌고 그게 성공 사례를 몇 개 보다 보니까 다들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얘기했는데 그 토론방이 이 지금 AMC 엔터테인먼트도 올리고 있지만 사실 그때 게임스톱 때도 여기서 맞습니다. 그 얘기가 퍼져가지고 쭉 올랐던 거거든요. 그 거기에 올라온 글들 보면 뭐 AMC는 로켓 우주선이다. 내 저축을 다 AMC에 투자했다. 건승을 바란다. 완전히 이런 글들이 엄청 올라온다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이게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니까 뭐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뭐 또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주식을 사는 바람에 맞습니다. 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월에 한번 문제가 돼서 거기 월스트리트의 대장이라는 이제 키스 길이라는 사람이 청문회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SEC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 이슈고 그다음에 기관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투자자분들 저도 주위에 보면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같이 아무튼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지난번에는 좀 길었습니다. 폭도 더 넓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이런 투자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이번에는 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좀 것 같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AMC나 게임스톱 외에도 이런 밈 주식들이 좀 있죠. 뭐 어떤 것들이 이런 밈 주식으로 꼽혀요? 뭐 예전에 좋았던 주식들을 이제 개인들이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옛날에 좋았던 회사가 다시 뜰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노키아도 있었고요. 요새 보면은 뭐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 같이 저기 대체육이라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식물을 소비하면서 만드는. 직관적인 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음. 조금 다른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완전 새로운 것보다는 음. 공격의 대상이 모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사람들이 쉽게 지금 모으기 쉽다. 예. 뭐 우주 항공에서 버진 버진 갤럭시 갤럭시 여기도 예. 뭐 그렇다 그러고 뭐 예. 블랙베리 모바일 통신 그렇죠. 솔루션에서 뭐 블랙베리. 이쪽도 이렇게 예. 밈 주식이라고 예.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좀 보시고요. 예.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제2의 게임 스톱 사태까지 예,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이슈들을 이제 쭉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걸 제가 한 줄 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인플레에 놀라지 말라고 예방 접종을 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연말까지 인플레 이슈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둘째, 테크주 주가의 먹구름을 부르는 이 바이든표 부자 증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을 크게 이끌었던 테크주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셋째, 석 달 전에 월가를 흔들었던 미국 개미 군단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2의 게임스톱이라고 불리는 AMC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합치다가 혹시 기관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 건 아닌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한 줄평까지 좀 마쳤습니다. 자, 5월 28일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제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좀? 예, 오늘도 뭐 주제들이 그래도 좋은 주제들을 선정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잘 나눈 것 같죠? 예.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예.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도 저는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하나의 그 뭐 이슈로 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